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성인 남녀 1,003명에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뢰한다는 응답, 지난주 대비 9%포인트가 올라서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과는 달리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고 결과가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는데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또한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헌재를 향한 불복 심리를 키운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네, 곧바로 두 번째 쟁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불신과 불복에 대한 주제인데 응답자의 36%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신뢰한다가 훨씬 높긴 하지만 60%로 높긴 하지만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30%대 중후반을 기록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김선택 교수께 먼저 드릴게요.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신뢰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신뢰도 평가에서 60%가 넘는 건 높은 수치예요. 높은 수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그 신뢰도 평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뭐 검찰은 20몇 %밖에 안 돼요. 국회도 아주 죄송하지만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넘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처럼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가 1위였습니다. 계속 헌법재판소가. 근데 작년에도 60몇 %였는데 지금 50%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심리 과정에서 이게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큰 그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이렇게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헌법기관이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너무 부정확한 정보, 그죠? 부정확한 판단을 너무 많이 보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상당한 혼란이 발생해서 지금 이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유권적으로 확정을 해주면 그 결정을 승복해야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불신하고 만약 승복을 하지 않게 되면 분쟁이 생길 때 어디 가서 호소할 겁니까? 잘못하면 안하키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사법부에 대해서는 공격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헌재 신뢰도가 60%면 높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어쨌든 국민 3명 중에 1명은 믿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헌재가 스스로 좀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초반부터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일을 지정할 때도 변호인들과의 협의가 없이 어쨌든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었던 부분들.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을 잡고 그리고 하루에 3명씩 증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6명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거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던 부분들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본인이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어 있는데 헌재에서는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쓰는 것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충분한 증인 신문 시간을 보장해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신문이 증인들이 썼었던 관련됐었던 조서들에 대해서 일일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명씩의 증인신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막기도 하고 초시계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보셨던 것이죠. 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적어도 봤을 때 재판이 오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633 원칙이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6명씩의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무리하게 저는 좀 속도를 너무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좀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헌재가 보장하지 않았다.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뭐 일주일에 2번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증인 신문이 뭐 3명, 4명 하루 기일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과거 탄핵 사건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제 갑자기 끌어오시는데 그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 것은 검찰이 증인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그 결과물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가 뭐 지연한 건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탄핵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한 기일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을 따라간 것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사건의 주심은 소위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연 어떤 한 측에 유리하게 이 재판을 끌고 갔던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헌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저는 서부지법 폭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역사고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고 있다. 헌재 일부가 민주당 편에 서서 편파성을 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발언들을 이렇게 남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영 논리를 부추기고 헌재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결과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60%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학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2분의 1일 겁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간에 50대 50은 나오는 겁니다. 기본 50이 나오고요. 거기에 10% 살짝 얹혀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느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압도적으로 매년 1위였습니다. 80% 훨씬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회복은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에 신뢰도는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른 4개의 결정 형태는 잘 하는데 유독 이번에 탄핵 심판이 문제가 됐던 것은 세월이 바뀌었다. 예. 그거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국민들의 이 절차에 대한 권리의식이 바뀌었는데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전 판례 2개만 말씀하시거든요. 전 판례 2개가 벌써 8년,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8년이나 지나서 국민들이 이 절차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전히 소출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8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 절차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걸 제대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헌재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스스로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이 말씀인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탄핵 인용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74%가 헌재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에 과반이 넘는 58%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프 보면 왼쪽은 탄핵 인용을 희망하는 쪽은 신뢰, 74%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고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쪽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8%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탄핵 그 인용 의견을 가진 건 반대자들이죠.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은 74%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한 거고, 예. 윤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한다고 58%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 안 됐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헌재의 심리 과정 전반에 대한 해석을 좀 왜곡해서 이 사람들한테 불신을 심어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통계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거꾸로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탄핵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탄핵이 당연히 될 거로 믿고 헌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헌재는 지금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그야말로 30%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지금은 이렇게 놨으니까 탄핵 인용 의견에서 74% 헌재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 74%가 만약에 불신한다로 돌아설 경우에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차지해왔던 그 위상, 국민의 신뢰라는 게 선산이 부서질 겁니다. 즉 굉장히 큰 문제. 이 부분을 헌재가 아주 중요하게,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해석을 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나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시계가 등장했다, 그다음에 제대로 반론권 보장 안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가장 유의 있게 본 거는 헌법재판소장님이요. 대통령께서 발언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만 시간 됐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재판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반론권을 대통령한테도 보장을 안 하는 저 상황에서 저 헌법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 통계에는 깔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증인신문 형사재판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증인신문 사전에 얼마만큼 시간을 쓸지를 이미 제출을 합니다. 증인 신청서를 낼 때. 그리고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지사고요. 무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변론 67분 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변론권, 방어권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통계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만약에 판원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과반이 넘는 이 부분들이 상당한 극심한 반발의 우려도 좀 예상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 이런 잘못된 어떤 왜곡된 주장과 조금 더 과격한 주장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에 있는 분들이 탄핵 인용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게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각 의견이든 인용 의견이든 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우려가 좀 예상이 된다. 그걸 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복, 승복. 국민의힘에서는 승복 선언을 지도부에서 하긴 했죠. 하지만 광장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도 맞습니다. 듣고 있고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방법도 없지 않느냐, 혹은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터뷰를 통해서 몇몇 지도부에서 발언을 하고 있고, 여론을 보면 응답자의 42%는 헌재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다가 55%인데요. 수용 안 한다가 42%.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사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때도 불복 여론이 크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꽤 있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이런 불복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치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저희가 당론으로서 승복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도부에서는 당론으로서 승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집회에 나가서 좀 강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힘이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저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유튜브에 나와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승복하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었고 비슷한 상황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있어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나오지가 않았죠.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과의 접촉 과정에 있어서 승복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단심제고 한 번 결정이 나오면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양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 정치 지형을 만든 여야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여야 대표가 함께 대국민 담화로서 국민들께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결정 이전에 뭐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나.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나온 건 아직 없죠. 네, 없고요. 그 탄핵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과정을 보면 인상적이었던 말이 복귀하면 개헌하겠다. 뭐 이런 그 의지들을 피력하고 계엄의 어떤 정당성 부분들을 계속 강변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승복 메시지를 낼지 의문이고요. 저는 계엄과 내란까지 이르렀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제 이런 상황들은 좀 빠르게 스스로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국민 갈등을 치유하는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승복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나왔을 때 일성이 뭐였냐면요.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마세요. 촉구를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메시지로 촉구를 해요.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하면서도 마은혁 재판관 관련 헌재 결정은 장기간 부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승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계엄과 내란으로 고통을 줬던 가해자 측에서 피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같이 승복하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냐 과연 성격이. 저는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승복 메시지 내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승복 메시지 내시면서 좀 자중하고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권한쟁의 결과에 있어서 즉시 그 임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임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전력이 저렇단 말이야.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번 결정문에 마은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민주당이 추천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민주당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청문회가 이미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어쨌든 검증 과정을 한번 거치고 법 외의 방법으로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괜찮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민주당 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교체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요. 여야가 대화로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당장 수요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엄포만 놓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좀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구속을 받거든요. 그냥 헌재 결정이 그렇게 위헌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위헌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걸 확인한 것뿐이에요. 과거부터 위헌이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과 검증이 필요하다. 전 마치 사상 검증처럼 들려서 굉장히 놀라운데 헌재 결정에 대한 내용의 이해나 이런 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전혀 다르다. 좀 그게 좀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인사청문회 절차 거쳤고 국회에서 선출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이다라고 확인했고 더 어떻게 해야 과연 임명할까요? 그리고 임명이라고 하는 게 기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즉시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기한이 없으니까 그 기한을 가지면서 검토도 하고 그러면 헌재 결정의 기속력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헌법 기관에 또는 헌법 가치가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해야 되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스스로 국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지금 뭐 수십 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거 안 고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건을 말씀을 하시려면 그거부터 고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헌 법률을 개정하라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위헌 법률 다 개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책임 안 지면서 남한테만 책임진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예, 혹시 대해서 어떤 위헌 다른 법률 얘기 말씀하시는지. 수십 개의 위헌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위헌을 받아서. 그런데 그 위헌 법률 지금 하나도 안 고치시는데 안 고치는 주체가 국회의원들이시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첨언을 드리고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헌 법률을 심판해서 위헌으로 결정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니까 문제가 없고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예가 있죠. 그 이제 일정한 기한까지 고치라고 하는데 기한을 그냥 도과시켜 버린 거, 낙태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근데 그 경우는 수용성에 국회 논의가 관해서 있으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은 있죠. 이제 그래서 수용성에 제가 관해서 좀 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예. 그 부분 지 교수님 말씀 예. 잘 듣고 예, 돌아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네. 정리해 보시고요. 그 응답자의 42%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랬고 이걸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5%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걸 통계학적으로 읽어보면 지금 55대 42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아까 헌재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 쪽은 뭐 50, 40% 정도고 그다음에 인용을 하는 쪽에서는 뭐 67%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조금 그 통계 안에서 좀 통계적인 스킬을 발휘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 통계 55대 42가 지금 현재의 이 통계를 전환해서 읽어보면 지금 이 통계가 정확한 국민 여론입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 찬성일지 반대일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이 어느 한쪽은 다른 쪽을 55%로 못 받아들이고 다른 쪽에서는 42%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탄핵 심판 그래서 선고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아까 보십니까? 말씀하신 예. 그 뭐 67% 국민들 그것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쪽의 안에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통계가 아니죠. 예.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입니다. 예. 앞서 여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에서 여론도 자세히 살피나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여론을 확인하는 게 애매한 겁니다. 예컨대 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거나 뭐 국민투표를 했다거나 그런 모르지만 그냥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 갖고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에 그게 들어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 자기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영향받으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헌법은 우리가 하나의 국가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치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 결정 취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그렇게 매몰되면 안 되고 우리가 헌법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 유권적인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자기하고 안 맞고 원짠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최상목 대행께서 마용주 대법관 문제를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마용주 대법관 문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오케이 수용해서 국회에 임명 동의해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 직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금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고, 사법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 입법부, 국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임명 제청 3부의 어떤 결정 사항들을 정면으로 지금 배반하고 있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버젓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분명하게 이런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최상목 대행에게 분명하게 이런 지점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사전이라도 예. 늦으면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쟁점 토론도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